사실은 소문들이 뭐 작년부터도 이미 조금 돌았었습니다. 예. 제가 담당했던 종목도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지수 편입 제도를 노린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서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샀을 때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지수 편입을 노린다는 건 뭐냐 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거나 FTSE 지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MSCI 지수에 이제 MSCI에 들어가거나 요들을 노리고서 그러니까 이들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서 이 시가총액 기준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샀던 거를 다 팔면 된다라는 저는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적으로 지수에 편입하는 행위 자체가 가뜩이나 요즘에 패시브 아니면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이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를 계속 땡겨 올려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기업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네, 정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시장을 보면 그래도 그동안 조용하던 시장이 한 뭐 2% 가까이 빠졌는데 결국은 은행발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소형은행에 대해 가지고서 네. 여전히 그 우려감이 남아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사실 네. 소형은행인데 네. 여기가 워낙 문제 핵심이다라고 지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생겨난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금액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 분기 말 대비해서 한 41% 정도 예금액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예치를 해준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은 절반이 날아간 예금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회사에서 더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뱅크런이 그 전에 우리가 3월에 봤던 것처럼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자 보험이 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절반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은 70%대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금자 보호가 어쨌든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뱅크런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왜냐하면 뭐 연준하고 재무부에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은 200억 달러가 그러니까 그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은 절대 금액은 200억 달러가 되질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뭐 연준의 재할인 창구나 BTFP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예상보다 많이 나간 건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또 3월에 재림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때랑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예,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이거는 것 좀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만 해도 분위기가 은행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은행 하나의 뉴스 가지고 이게 완전히 뒤집힐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은행주 그렇죠. 금융주들 네네. 실적이 괜찮다 했었는데 네. 퍼스트 네네. 리퍼블릭은 막상 성적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뱅크런이 훨씬 더 심했었구나. 네네. 지금 이런 건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이쯤에서 3월의 재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주요 근거는 어떤 것이냐 네. 하면은 결국에는 은행권들이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다 잘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지금 장 끝나고서 또 문제 은행 중에 하나로 지목받았던 팩웨스트 네. 은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의 주가가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이제 3월 말 이후에는 예금액이 여기는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당시하고 변화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한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렇죠. 예금의 비중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모두 다 이제는 한 70%대로 중소형 이런 은행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나갈 금액은 거의 다 나갔다. 나갈 건 이미 나갔다. 네.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마감 후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네, 나왔는데 네. 잘 나왔잖아요. 네. 네, 시간외에서는
또 정규장과 다른 흐름으로 좀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실적이 나오고서도 또 네. 컨퍼런스 콜하고 그 뒤에 또 이 이제 소식들을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네.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봐서는 두 기업 다 아주 고르게 잘 나와서 네.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전 부문이 다 잘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특히 두 회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뭐 탑라인, 바텀라인 그 다음에 세그먼트별로 나누어 보아도 그 이제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 하회하는 부분은 네.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조금씩은 다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자사주 매입을 700억 달러 발표를 하면서 네. 원래 작년에 제 기억에 6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금액도 좀 또 무난하게 늘려가지고서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그 이제 클라우드 쪽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도 수익성에는 좀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분야가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게 슬로우다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좀 떨쳐냈고요. 그 다음에는 챗 GPT가 사실 수익에는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색 광고 쪽에 지금 빙하고 묶어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유의미하게 성장이 어쨌든 나온 것으로 보여가지고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서들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9.3% 오르고 있네요. 예, 지금 300이 넘었습니다. 예. 이 내일 시장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악재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좋은 실적들 어떤 게 좀 더 힘을 발휘를 할까요? 네, 뭐 개인- 내일 하루만 네.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네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실은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네. 지금 그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신용 물량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일단은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좀 더 길게는 네. 영향을 이게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급 이슈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봐가지고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생각보다는 더 이상 예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지난달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게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첫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수급이 좀 소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제 하고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SG증권발로 해가지고서 8개 회사가 하한가를 갔었던 네. 뭐 그중에서는 또 다수의 회사들이 어제 또 추가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6개가 갔죠, 어저께도 추가로. 네, 네. 근데 요 부분은 일단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께서는 아니면 우려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요 구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소문들이 뭐 작년부터도 이미 조금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누가 들어도 구조가 이상한 구조인데 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좋게 끝나지 않겠느냐 이 종목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저의 경우에는 이 종목들의 목록을 보시면 그들 종목의 과거 그 이제 주주 명부를 몇 년치를 보시다 보면은 저의 전 직장이 이제 5% 신고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제가 담당했던 종목도 있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터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네.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에 네. 뭐 이제 특정 사업부에 대해 가지고서 좋게 봐서 이게 오르는 거다 얘기를 하면 그 사업부하고 똑같은 사업을 상장사 중에 다른 회사도 뭐 2개가 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조망을 못 받았던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뭐 이런 피라미딩 하는 걸 예. 떠나서요, 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지수 편입 제도를 노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건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주주 물량이 많고 더하기 네. 플러스 네, 예. 자사주가 많은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주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주가에 좀 무신경한 회사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을 때 대주주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기회를 노려서 자사주 매각이 나와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물량이 잠기질 않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주가에 꽤나 무신경한, 이게 보시면은요 2년 3년간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오히려 지분율이 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가 참 저는 진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그게 내가 대주주면 내가 내 회사를 잘 아는데 이게 뭐 한 50%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한 5배가 오르면 회사가 뭐고 그냥 다 팔고 싶지 않나요? 네, 그 좀 이제 IR이나 아니면은 예. 이렇게 그 주주 대상으로 하는 활동 자체에 네. 상당히 보시면은 이들 기업들은 좀 소극적인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 네. 오르든 내리든 무신경한 기업들도 네. 존재하는데 네. 한국엔 사실 좀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무신경한.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내려도 전혀 상관치 않고 네. 많이 올라도 뭐 별로 상관하지 않는 네. 그런 류들의 기업들 중에서 그 다음에는 공매도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서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들 기업이 뭔가 샀을 때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 개 기업, 그러니까 그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성광을 제외하고는 지수 편입이 안 돼 있어서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공매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주주 측에서 빌릴 수는 없을 것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연기금 이런 데서 빌렸는데 연기금도 대차가 막혔고, 그러면은 이제 빌릴 게 유의미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ETF에서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들 회사는 그런 조건에 별로 충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1%가 안 돼요. 뭐 0.1%, 0.5%, 0.8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꽤나 어려웠던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수 편입을 노린다는 건 뭐냐 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거나 FTSE 지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MSCI 지수에 이제 MSCI에 들어가거나 요들을 노리고서, 그러니까 이들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서 이 시가총액 기준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샀던 거를 다 팔면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이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보통 우리가 MSCI 보면은 시총이 한 3조 정도, 그 다음에 유동 시가총액, 이제 거래 가능한 주식 수 기준 시가총액이 한 1조 대 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거기까지 근접했던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이번에 폭락하기 전에. 네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가지고서 이제 여정을 향해 나아가다가 지금 이게 결국에는 부러졌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공매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지수 편입 제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이제 루프홀을 노린 거거든요. 이 방식 자체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적으로 지수에 편입하는 행위 자체가 가뜩이나 요즘에 패시브 아니면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이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를 계속 땡겨 올려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기업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수급을 붙여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면 최근에 이런 신용 이제 레버리지 부분이 무너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애초에는 사실 이마만큼의 신용 비율이 아니었어요, 이 기업들이. 그리고 초기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들 이제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돈을 벌어요, 초기 투자자들은. 근데 이게 분명히 소문이 나거든요. 누군가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편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들도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 잔고 물량이 이들 기업은 10%대입니다. 전부 다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도 엄청 많은 데에다가 근데 변한 게 뭐냐 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신용 유지 담보 비율을 코로나 때 잠시 좀 풀어줬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도 반대 매매가 안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작년 말에 그걸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원상 복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고점 대비 레버리지를 썼는데 좀 빠지면 반대 매매가 쉽게 나오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추가적인 매매들이 붙었고, 추가적으로는 작년 이제 PF 이후부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위험액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테일에 배분을 하는 이 신용 관련된 리테일 배분 그 이제 본인들의 위험액 쓸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조금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시면은 그 2021년도에 우리가 봤었던 신용융자 잔액 피크 대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단 신규 신용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 쪽에도 스크래치가 좀 가니까, 그러니까는 뒤늦게 따라간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매도 압력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막 하한가까지 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연계지어서 왜 이게 근데 시스템하고는 뭐 이제 차이가 나냐 하면은 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의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혹은 그 이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원래 손해 귀속은 증권사에 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고객이 어쨌든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대손이 발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대손으로 처리를 하고 받아 나가면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총액을 따져봤을 때 이들 기업이 지금 하한가 가는 영향은 크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들의 신용융자 잔액에다가 시가총액 곱해가지고서 지금 그 증권사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1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연계는 아니다라 생각이고, 그 다음에 SG에서 왜 다 매도가 나냐, SG가 혹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는 또 다른 것이, 한국에서 보통 CFD 구조는 외국계 증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증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외국계 증권사를 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 증권사, 국내 고객이 가입한 국내 증권사의 매매가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SG가 문제가 생겨서 포지션 청산한다, 그거랑도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SG가 관련은 돼 있지만 SG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CFD 관련된 것 같고, 또 증권사들의 그 손해 액수가 뭐 생각보다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 질문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시세 조작이잖아요. 그럼 불법이잖아요. 이게 불법의 영역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씩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보시면은 예. 이제 그 뭐 이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오고, 예. 특정 이제 어떤 곳에서 네. 이거를 주도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조작의 뭐 이제 그 매매가 네.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공모한 흔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네. 어쨌든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증거 이제 처벌이나 그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시세를 공모해서 올리고 어떤 기업의 뭐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올려보자 하는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게 있으면서 경험을 했던 네. 부분은 이게 또 완전히 법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다르다. 네, 좀 다르고 또 이제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예. 된다라는 뭐 부분이고, 예. 좀 더 이제 증거들이 아마도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분명 피해자들이 있죠. 네네, 있으니까는 예.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뭐 완전히 정보를 막 다 공개를 하고 또 투서를 내고 이렇게 예. 하실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 빠르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후진적인 현상이 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지 진짜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